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프론티어 에듀의 첫 번째 Q&A 세션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플러스 친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채팅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비슷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한 분한테만 답변을 드리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질문들을 어디엔가 좀 모아서 하나의 도큐먼트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부끄럽다기보다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마존에 직접 해도 되는 질문을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 해서 저한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강사한테 해야 되는데 강사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저한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질문이든 상관은 없는데 다 같이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전에 했던 질문을 어딘가 좀 저만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향후에 혹시 질문할 분들, 혹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벌고 팔로업 질문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어딘가는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그 방법으로 Q&A 세션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오늘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질문은 플러스 친구에서 다 받으니까 아래 있는 링크를 통해서 플러스 친구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답변은 매번 뭐 한 목요일쯤 이 Q&A 세션을 통해서 추려서 답변을 드리든지, 질문이 아예 없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많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수강생 분이신데 플러스 친구를 계속 질문하시는 분은, 이제 플러스 친구는 매일매일 질문에 답변 드리는 채널이 아니고요. 그 수강생 분들 이제 강의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별도로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 방법으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다 익명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 RA 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RA가 제가 아마 판매 자동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경솔하게 썼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판매 자동화는 그냥 단순하게 FBA와 그다음에 그 아마존 시스템을 쓰는 거고요. 프랩센터, 그다음에 필요하면 VA까지 사용하는 거를 이제 판매 자동화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 그 일환으로 그 케이스 스터디처럼 만드는 게 중고품 판매에 대한 내용을 케이스 스터디로 만든 건데, 중고품 판매를 자동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업체는 당연히 소개를 해드리죠. 프랩센터도 이제 중고품만, 혹은 중고품도, 그러니까 중고 상품이 이게 라이크 뉴가 있고, 중고 오케이인가? 오케이? 아무튼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가 그냥 외견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 실제로 어디 플러그에 꼽아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중고품 프레핑은 해주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만 별도로 선별을 해서 강의에서는 중고품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이런 업체는 중고품 프레핑도 해줍니다 라고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프레핑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는 소개해드리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델라웨어 쪽에 계신 분인데, 그분은 한분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피드백이 좋더라고요. 되게 좀 잘 응대해 주시고, 그런 분, 프레핑 센터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근데 이분은 한국 분이신데 질문하면 그래도 꽤 빨리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좋아서 향후에 그런 이제 업체들 소개할 때 그분도 이제 나중에 포함드리게, 아무튼 그 강의에서 소개해드리는 업체는 중고품 프레핑만 아니지, 중고품 프레핑도 같이 해주는 업체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맞아요. 비즈니스 모델
그 정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VA를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VA들한테 어떤 인스트럭션을 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제가 영어로 녹화를 해가지고 VA들한테 비디오만 보내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고, 실제로 어떤 곳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조회해서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는 써놓긴 했는데, 케이스 스터디용으로 쓴 거지 그거를 중고품 판매의 그 전부로 사용하라 그런 식으로 만든 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답변이 되게 좀 어지러운데, 아무튼 그 판매 자동화는 FBA와 프레핑 서비스 그리고 VA를 같이 쓰는 방법을 소개한 거고, 아마존 RA 판매에 있어서 중고품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처럼 비즈니스 모델 정도로 소개해드린 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RA 강의가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셀러 노티스라고 하는 이메일을 받으셨대요. 이게 보통 시스 앤 디시스트 레터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 PL 하시는 분이나 RA 하시는 분이나 둘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셀러 노티스를 시스 앤 디시스트 레터를 이름을 셀러 노티스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시스 앤 디시스트 레터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당신 판매하는 상품이 그 카피라이트나 패턴트도 뭐 디자인 패턴이 있고 펑셔널 패턴이 있죠. 이거를 위반했으니 당장 아마존에서 내려라 라고 하는 경고장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로펌에서 드래프트를 해서 보내는데, 이거 하나 보는데 한 $2,000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PL 셀러들이 똑똑해진 게 대부분 다 OEM을 하잖아요. 근데 OEM 할 때 척 봐도 얘는 초보다라고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초보인 것 같으면 자기가 보내요. 로펌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다니는, 인터넷에 찾으면 시스템 디시스트 레터의 폼이 있어요. 그 폼을 잘 조작을 한 다음 중에서 자기에 맞게 좀 고쳐서 다른 셀러들한테 막 보내요. 그래서 그 셀러가 그 상품을 내리도록, 그 리스팅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요즘 좀 약간 치사하긴 한데, 그래도 뭐 실제로 패턴트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로펌이 실제로 이 셀러 노티스를 보냈으면 그 로펌이 실제 하는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고, 존재한다, 그리고 걔네들이 패턴트 관련한 케이스를 많이 핸들한 적이 있는 로펌이다, 그 대부분 다 자기네 그 경력 같은 데 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00% 패턴트를 위반한 거니까 빨리 내리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로펌이 안 써있고 다른 이상한 비즈니스명이 써있다, 그럼 걔네는 로펌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펌이 아닌 것을 통해서 하는 게 두 가지죠. 실제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시스템 디시스트 레터를 하나씩 보내는 게 어려운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운 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트를 위반하는지 거기 다 써 있어요. 시스템 디시스트 레터를 보면 써 있는데, 그 패턴트를 USPTO 같은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 애의 패턴트가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패턴트 있는 업체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통해서 연락을 하셔서 얘가 이렇다는데 맞냐 라고 물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다 돌아다니는 동안 혹시라도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위반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셀러 시스 앤 디시스트 레터를 받은 시점부터 실제로 내가 이 상품을 통해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얘네한테 귀속이 돼버려요. 혹은 걔네들이 이제 법정에 가면 그 이전에도 발생한 수익, 또는 그 이전에 쟤네가 그 손해본 금액을 다 뱉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위험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계정이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마존 안에 브랜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브랜드 레지스트리, 이런 패턴트가 있거나 브랜드를 보호하고 싶은 업체들은 다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이 되는데, 등록을 한 시점에서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은 이걸 판매하지 못하게 막아주셔 라고 하면 저희가 판매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했는데 그 브랜드 게이팅을 안 해놓은 애들은 우리가 직접 팔아도 되는 거고, 그 시점에서 얘네들이 이런 레터를 보냈는데, 내가 이걸 PL로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걸 아래로 파는 건데 하면서 인보이스를 제공하면 아마존에서는 계정을 정지시키지 않거든요. 패턴트 법은 아마존은 별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계정이 무조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그 시스 앤 디시스트 레터를 받아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그 USB 이 자기네가 위반 당했다고 소를 제기한 쪽에서 아마존한테 얘네 우리 그 패턴트를 위반했다, 카피라이트 위반했다, 어떻게 해라, 그러면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레터를 받으면 혹시 모르니까 무조건 리스팅을 좀 정지를 시켜 놓으시고, 계정을 정지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리스팅을 정지시켜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SPTO나 아니면 얘네가 실제로 존재하는 로펌인지 아니면 그냥 업체라면 뭐 어떤 업체인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얘네 말을 들어야 될지 아니면 얘네 거짓말이구나 그냥 팔아야 될지 그런 결정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바로 무조건 정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답변이 길었는데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분은 이것도 간혹 이제 오는 질문인데, 아마 그 명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가입을 할 때 CIV라는 절차가 있어요. 클라이언트 커스터머 아이덴티피케이션 베리피케이션인가?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얘가 자기가 얘기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절차인데, 그걸 할 때 이제 신분증과 유틸리티 빌, 그다음에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서로 간에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 CIV가 가입하는 중에 발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입한 후에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가입하신 후에 발생을 했나봐요. 그래서 그 아마존 계정 명의는 회사 이름으로 해놓으셨고, 페오니아 그 명의는 개인 명의로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 CIV를 위해서 신분증과 혹은 이제 비즈니스 이름으로 돼서 비즈니스 신분증이죠, 뭐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거랑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랑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할 거잖아요. 비교를 할 때 서로 명의가 다른데 괜찮으냐라고 질문하신 건데, 그 회사가 여기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셨는지 법인으로 하셨는지 그 말씀을 잘 안 하셔서, 법인으로 했으면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개인 사업자로 하시면 개인 사업자는 개인이랑 똑같거든요. 우리는 사업자로 생각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개설해도 개인 명의로 개설하게 돼 있고, 이런 비즈니스에 등록을 할 때도 개인 사업자지만 개인으로 등록을 하실 거거든요. 회사 이름은 쓰지만 결국에 거기 뭐 대표 명의를 쓰잖아요. 그 대표 명의가 아마 여기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명의랑 똑같다 그러면 아마 문제없이 그냥 넘어갈 텐데, 법인의 경우는 좀 달라요. 법인 자체가 은행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페이오니아에서 법인 계좌를 따로 만들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혹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표 명의를 여기 뱅크 스테이트 명의와 똑같은 걸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아마존에 먼저 연락을 하세요. 네, 이런 상황인데 이거 괜찮냐,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내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냐 얘기를 하면, 나중에 CIV가 발생을 하더라도 걔네들이 얘네는 이런 해석을 줬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 먼저 아마존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혹시나 이런 가품을 팔아놓고 갑자기 계정 닫아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CIV라는 걸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제대로 된 상품을 팔고 CIV에 걸려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걸 원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좀 대화를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표자 명의랑 뱅크 스테이트먼트 명의랑 다르다 그러면은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질문 3번까지 오늘은 가볍게 4번도 있네요. 4번 프랩에서 스티커 붙이는 거 신청하면 아마존에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이 프랩과 관련해서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아마존 FBA를 신청을 하면 이게 아마존 창고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창고 안에서 아마존이 이 상품을 이쪽으로도 보냈다 저쪽으로 보냈다 아니면 주문하면 이 상품을 찾아서 배송을 해주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품을 구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UPC랑 FNSKU라는 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UPC는 모든 상품마다 있는 바코드고 FNSKU는 UPC랑 별개로 아마존 창고 안에서만 관리하려고 쓰는 바코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스티커를 붙여야 되냐라고 하시는 거는 이걸 붙여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FNSKU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BA 스티커, FBA 바코드는 셀러가 직접 붙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랩센터라는 곳에 요청을 해서 아웃소싱을 하셔도 되고 아마존한테 붙여달라고 해도 돼요. 차이는 없어요. 오히려 아마존한테 붙여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훨씬 더 잘 붙이겠죠. 근데 하나 이제 그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아마존한테 그 FNSKU를 붙여달라고 할 거면 이게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바코드로 찍어가지고 이 시스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UPC가 기존에 없는 상품은 아마존한테 보내서 그 FNSKU를 붙여달라고 해도 걔네들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고 다른 거는 이거를 누가 붙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곳에서 FNSKU를 붙였다, 아마존 FBA 바코드를 붙였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아마존에서는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 FBA를 넣을 때 얘랑 이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UPC로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리스팅에 여러 셀러들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예전에도 왜 위험한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예전 걸 보시면 되고, 저는 아마존 FBA를 보내실 거면 피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아마존 리스팅에 혼자서만 리스팅 돼 있지 않은 이상 바이박스를 가지고 누구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UPC가 아니고 FNSKU를 붙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난 PL만 한다, 그리고 내 PL하는 리스팅에는 다른 셀러가 붙어 있지 않고 내가 이미 막아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UPC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또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4개네요 질문이. 오케이, 그래서 플러스 친구로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오늘처럼 이렇게 몇 개 추려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모두 다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건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질문 양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 사람들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아는 공간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